자, 그러면 데일리 테스트 수업 피드백을 하고요. 오늘은 뭐 이제 어차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진도를 뭐 많이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숙제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네, 자연스럽게. 자, 한번 봅시다. 자, 데일리 테스트는 좀 그냥 가볍고 좀 빠르게 볼게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지난번에 했었던 이제 독후감제로 내용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1번은 이제 독후감제로 33번 지문 내용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가? 아래에 있는 내용 요약을 좀 간략하게 보자면 글쓰기에 관련된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문어체보다는 구어체가 낫다라는 거였어요.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 글에 이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구어체가 글쓰기에서 좋다. 그럼 구어체, 글쓰기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Next of using oral language. 여기서 oral language라고 제가 이제 좀 말을 바꿔서 썼죠. 그렇죠? 본문에서는 spoken language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죠. spoken. 근데 이제 여기서 이 spoken은 말해진 언어고요. oral이라는 거는 입으로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언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말로 하는 것, 즉 구어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르면 틀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에 대한 것도 나왔으니까 정답 3번만 가능하겠죠. 자, 바로 이어서 2번 보자면 이제 내용 요약인데, 자, 이 글이 무엇이었는가? 신제품을 이제 기업들이 이제 낼 때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쟁 상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는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뭔가 그 신제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한번 보자면 to make an effective advertisement. 자, make의 advertisement 광고를 만들다가 아니라 광고하다예요. 그러면 효과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랍니다. 하기 위해서. 자, 뭘 위해서? For on blah blah product. 그럼 당연히 무슨 제품이요? 신제품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새로운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위한 효과적인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corporations, 기업들은 need to apply, 적용할 필요가 있답니다. The strategy. 자, strategy는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자,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답니다. 어떤 전략이다? 빈칸의 전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들은 경쟁 상대가 없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소비자들이 잘 못 받아들인다고 했죠. 즉, 비교를 해야 된다. 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일단 새로운에 관련된 걸 보자면은 A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티브는 약간 애매하지만 얘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이노베이티브도 혁신적인이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너벨도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비교에 관련된 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카테고리는 범주니까 해당되지 않고, 컴피티션도 이제 경쟁이니까 해당되지 않고요. comparison 비교, classification이 분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류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비교랑은 좀 다른 것 같고, contrast는 대조라는 의미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구문 분석과 해석 파트인데,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몇몇 분한테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제가 구문 분석을 다 써놓잖아요. 답지에다가 친절하게 색깔까지 바꿔갖고 그것도 컬러로 뽑아주잖아. 그러면 제가 한 게 일단 기준입니다. 구문 분석의 답은요. 당연히 여러분이 한 게 기준이 아니고 제가 한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시한 것과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당연히 고쳐 써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the difference, 차이점은 between the average person and the achiever. 그러면 평균적인 사람과 성공한 사람 사이의 차이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끊어주잖아요. 시험을 낼 때 이렇게. 그러면은 끄는 거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세요. 끄는 걸 기준으로. 아시겠죠? As how it looks at failure. 자, 각각이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각각이 어떻게 실패에 대응하느냐 또는 반응하느냐. 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에 강조구문이죠. It is who. 강조구문이었습니다. 자, always the achiever line. 강조구문은 우리가 해석할 때 여기까지만 끊어서 해석하면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 뭐뭐이다. 그러면 바로 인생에서 항상 성취자들이다. 성취해내는 사람들이다. 누가?
will look at failures as lessons learned. 실패를 배운 또는 그러니까 학습된 교훈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누구다? 성취자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래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make the necessary adjustment. make의 adjustment 하면은 뭔가를 이제 조정하다, 조절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러면 필요한 조정을 한대요. 뭐 하기 위해?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실수들이 다시는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절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인생에서 항상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문문서 해석 부분까지 간략하게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진도를 많이 안 나갈 거니까 조금만 볼게요. 조금만. 어디 할 차례지? 12번. 지난번에 숙제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첨삭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렉 12번에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어선 그리고 if가 있는 가정법 14번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간 관계상 13번까지가 아마 김민지 겁나 좋아하네. 자 12번 12번, 13번 딱 두 개 파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절에 관련된 건데요.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제목을 보면은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의 어순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어법 시간에 많이 배웠던 간접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이 간접 의문문은 어법으로도 잘 나오고 영작으로도 잘 나오는 이제 단골이기 때문에 영작에서 어떤 어순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간접 의문문. 오메? 자,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명사절입니다. 따라서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이게 일단 기본이죠.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어순을 좀 보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의문사에다가 주어, 동사라는 것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기본인데 근데 이제 항상 이 순서로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본은 의문사의 주어 동사인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의문사의 종류에 따라 이게 좀 이 어순 배열이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의문사의 종류에 따라.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번 의문사 여기다가 좀 더 자세히 쓸게요. 의문사 종류에 따른 어순.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의문사 종류에 따른 어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의문사를요 제가 종류가 크게 나누면은 3개고요. 조금 더 세분화하면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4개로. 일단 의문사의 종류는 우리가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녀석이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녀석들이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위치까지 하나 추가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세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세트는 의문 대명사입니다. 자, 그럼 의문 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뭐가 있냐면 who, whom, 그다음에 what, which가 됩니다. 자, 얘네들은 전부 다 품사가 뭐라고? 대명사야, 대명사. 즉, who, whom, what, which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who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역할이 사실 다 가능하고요. whom은 목적어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what도 마찬가지로 주어, 보어, 목적어. which도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의문 대명사가 나왔을 때 어순이 어떻게 되느냐? 주어냐, 보어냐, 목적어냐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만약에 의문 대명사가 의문 대명사라고 쓸게요. 줄여서 의대라고 할게요. 여러분은 갈 수 없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의대. 미안해. 자, 의문 대명사가 예를 들어서 주어라고 한번 해보자. 주어. 자, 주어야. 그러니까 who나 what이나 which만 가능하겠죠. 얘는 안 되겠죠. 그럼 who나 what이나 which가 주어로 쓰였어. 그럼 이제 뒤에는 어떻게 나와? 동사, 뭐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어? 자, 만약에 의문 대명사가 보어나 목적어로 나왔다고 쳐보자. 보어나 목적어.
그럼 얘가 보어나 목적으로 쓰인다면 당연히 뒤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만 나오고 끝나겠죠. 됐어? 마치 뭐랑 비슷합니까? 우리가 배웠던 관계대명사랑 비슷하죠.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온다는 거. 됐나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딱 떨어지죠. 요 어순이랑. 근데 위에 건 어때요? 의문사, 주어, 동사 이게 아니잖아. 왜? 의문사 자체가 주어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어순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좀 잠깐 공간이 좁으니까 잠시만요. 아이 참 잠깐만. 엄매? 잠깐만요. 빈 페이지를 좀 띄울게요. 빈 페이지. 자, 잠깐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어서 2번 쓸게요. 2번. 자, 2번은 의문 형용사가 있어요. 의문 형용사. 자, 의문 형용사의 이제 종류는 뭐가 있는가? whose, 그다음에 what, which 이렇게 있습니다. whose, what, which. 자, 의문 형용사는 여러분한테 약간 이제 좀 와닿지 않는, 자주 못 본 이런 녀석들일 수 있기 때문에 쌤이 해석을 좀 따로 써줄게요. 의문 형용사 whose와 which는 얘네들은 누구의, whose는 what은 무슨, 어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which는 어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줄여서 의형이라고 쓸게요. 의문 형용사는요, 원래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이제 명사 꾸며주거나 보어 역할을 하잖아. 그쵸? 근데 의문 형용사는 보어 역할은 안 돼요. 보어 역할은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녀석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오히려 더 간단해요. 그러면 의문 형용사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 됐어? 근데 이 명사가 또 뭐냐에 따라 뒷구조가 달라지는 거겠죠.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봐. 만약에 의문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줬어. 근데 이 명사가 주어야. 그럼 이제 뒤에는 어떻게 나와?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의문 형용사가 명사를 똑같이 꾸며주는데 이번에는 얘가 보어나 목적으로 쓰였어. 그럼 이제 뒤에 어떻게 나와? 주어, 동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제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잘 봐. 우리가 의문사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의문사, 주어, 동사 얘는 딱 떨어지죠. 위에 거는. 근데 아래 건 어때? 의문사, 주어, 동사 안 떨어지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의문 형용사로 쓰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다 얘가 얘를 꾸며주고 이 꾸밈받는 애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야. 됐어?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의문사가 지금 얘를 꾸며주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한 덩어리로. 됐어? 의문사가 뭔가를 꾸며줄 땐 한 덩어리로 본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럼 한 덩어리로 봤어. 의문사, 주어, 동사야. 의문사인데 얘 자체가 주어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해라? 여기다가 쓸게요. 당구장 표시하고. 그러니까 의문사가 수식을 할 때, 수식할 때는요, 수식 받는 것까지, 수식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의문사로 취급하라는 소리예요. 의문사로 취급하라.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얘를 꾸며주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얘를 꾸며주니까 의문사인데 자체가 주어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됐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간접 의문문이 나올 때 여러분이 항상 이제 헷갈리는 게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거든.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란 건 다 알고 있어.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의문사 자체에도 품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3번 여기다 쓸게요. 자, 바로 3번은 의문부사인데 내가 의문부사 1이라고 쓰겠습니다. 의문부사 1, 2 내가 버전을 두 개로 나눴을 거예요. 자, 여기 좀 지울게. 자, 의문부사 버전 1은 뭐냐면요, when, where, 그 다음에 why입니다. when, where, why. how를 제외한 거예요. 자, 해석은 제가 안 쓸게요. 니네가 다 아는 뜻이니까. 언제, 어디서, 왜예요.
됐어? 니네가 다 알고 있는 뜻이니까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얘는 그냥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의문사의 주어 동사 어순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의문 부사에 더하기 주어 동사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이제 뒤에 목적어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완전한 문장으로 끝이에요. 넘어갈게요 바로. 자, 그 다음에 의문 부사 2번을 갑니다. 이게 바로 how가 되겠죠. how. 이 how라는 녀석은 우리가 사실 이제 정말 많이 배웠는데 우리 이 의문사 시리즈를 보면은 전부 다 WH로 시작하잖아. 그치? 얘만 빼고 다 WH로 시작하죠. 그래서 얘만 왕자고 얘만 항상 이상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버전을 좀 두 개로 나뉘어야 되는데 일단은 평범하게 how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버전이 있어요. 이건 이제 가장 평범한 버전입니다. 평범한 버전. 그럼 이때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 별거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how라는 녀석이 다시 한번 품사가 뭐냐면 부사란 말이야. 부사. 됐어? 그럼 부사니까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죠.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이 뒤에 뭘 꾸며준다? 형용사 또는 부사를 꾸며줍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잘 따져야 되는 게 이게 약간 퍼즐 맞추는 느낌이라고 너네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퍼즐 맞추는 느낌. 잘 봐봐. 만약에 how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 근데 형용사는 무슨 역할이다? 보어 아니면은 명사를 꾸며줘야 된다고. 두 개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만약 보어 역할이라고 쳐봐. 보어야 보어. 그럼 뒤에는 주어 동사만 나오겠지. 주어 동사 보어가 되는 거니까. 이해돼? 뭔 말인지? 만약에 얘가 명사를 꾸며준다고 쳐봐. 그럼 얘 뒤에 명사가 나오겠죠. 근데 이 명사가 예를 들어 목적어야. 아까랑 똑같아. 만약에 그 명사가 목적어야. 그럼 뒤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How many people you see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얘는 구문 분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people이 목적어거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man이라는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는 거고 how라는 부사가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럼 봤을 때 의문사 주어 동사인가?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쵸? 그럼 의문사의 주어 동사 이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 아까 전에 쌤이 뭐라고 했어? 의문사가 뭔가를 수식할 때는 수식받는 애 포함해서 세트로 생각하라 했잖아. 그렇지? 그럼 잘 봐봐. how가 many를 꾸며줘. many가 people를 꾸며줘. 그래서 이 한 덩어리를 의문사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얘가 얘를 꾸며주는데 얘도 얘를 꾸며주니까. 그러니까 한 세트로 보라고요. 한 세트로. 되셨나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이때는 얼마나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주어가 동사할지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간접 의문문에 총 4가지 버전, 즉 의문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 간접 의문문을 쓰는 게 전부 다 다르다라는 점을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건 철저하게 우리가 영작을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작을 관점으로. 여러분께서는 포인트를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가지. 일단 첫 번째로는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어순인데 의문사가 뭔가를 꾸며주면 한 세트로 생각한다. 이걸 일단 첫 번째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의문사가 어떤 품사로 쓰이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대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뭐 우리가 알아야 뭘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만 기억해 주면은 여러분께서 틀릴 일이 없습니다. 틀릴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는 의문사 종류 생각하라고. 대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그거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연결해라? 의문사는 뭔가를 수식할 때 한 세트 개념이다. 한 세트 개념. 아시겠죠?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의문부사까지 이제 제가 다 써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까 동그라미 몇 번까지 썼냐? 3번이었냐 아까? 맞냐? 4번 쓰면 되죠? 자, 동그라미 4번을 좀 볼게요. 동그라미 4번에서 이제 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얘가
어법으로는 중3 때 좀 종종 나옵니다. 중3 때 나오는데 영작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거든요.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근데 나왔다 하면은 학생들이 무조건 틀립니다. 나왔다 하면. 그러니까 자주 까먹는 건데요. 자, 어떤 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생각하다 동사 있죠. 동사가 이제 주절에 나와요. 주절에. 얘가 주절에 나왔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문사를 맨 앞으로 뺀다라는 거예요. 맨 앞으로 뺀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의문사를 맨 앞으로 뺀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Do you think?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썼어요. 너는 그게 뭐라고 생각해? 이런 소리거든요. Do you think what it is?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요, 주절의 동사가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의문사가 맨 앞으로 빠져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What do you think it is? 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쌤이 쓴 것처럼 Do you think what it is? 이렇게 쓰면은 땡이라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영작할 때 또 주의점이 되겠죠. 자, 마지막 동그라미 5번을 쓰자면요, 그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해석하는 방법. 아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의문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알고 있는 대로. 주의할 거는 이제 how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냥 how가 나오면 어떻게고, how 형용사나 부사 나오면 얼마나. 됐어?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자, 이 주어 동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주어가 동사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미안해. 하나만 더 쓸게요. 6번.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입니다. 단수 취급. 됐죠? 이 간접 의문문은 절의 형태잖아요. 절의 형태.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근데 이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명사절이니까. 그럼 얘가 주어 자리에 나왔으면 뒤에 동사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우리가 동사를 어떻게? 단수에 맞는 동사를 쓴다. 됐죠? 요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접 의문문에 대한 설명은 이제 사실상 다 드렸고, 이제 여러분이 쓰는 거를 기준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4번은 사실 뭐 부수적인 내용이라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의문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 건가, 사실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책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돌아가서 한번 볼 건데요. 자, 혹시 제가 뭐 빼먹은 게 있는지 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울게요. 자, 책에 있는 걸 보면, 자, 1번에 동사 플러스 전치사, 동사 또는 전치사의 의문사절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우리가 보어나 목적어는 앞에 주로 동사가 나오잖아요. 동사. 그래서 동사 뒤에 의문사절이 나온다, 이 설명이 써 있는 거야. 그리고 전치사 뒤에도 원래 명사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명사절인 간접 의문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치사 뒤에도 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생각하다에 관련된 동사 think, believe, guess, suppose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의문사를 이렇게 앞으로 빼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만 빼놨어. 지금 이 책 설명에서 아까 제가 말했죠? 내가 지금 한 3-4번 강조한 것 같은데, 의문사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지 얘네들은 핵심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을 간략하게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3번에 if가 있는 가정법인데 사실 가정법은 너무나도 종류가 많거든요. 지금 여기 스텝 1에 하나, 둘, 3개 있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얘네들은요 지금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좀 길게 필기하진 않을게요. 여기에다가 그냥 가정법의 개념만 좀 써줄게요. 가정법의 개념.
이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가정법 포인트라고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형태와 해석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형태와 해석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해석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석하고, 혼합가정법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석하고. 됐어? 이거야, 이거. 형태랑 해석. 이게 일단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가정법을 이제 문법 책에서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법 책에 가정법 과거는 뭐 현재 사실의 반대다, 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다, 뭐 이딴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일단 다 무시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정법의 과거는요, 실제로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자, 그러니까 왜 이런지 그 이유를 좀 말을 해줄게요. 이유가 있거든요. 아니, 생긴 건 과거인데 왜 현재 시제라는 거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헷갈리잖아.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해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재밌게 들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영어 문법에서 조동사라는 개념 있죠. 조동사. 이 조동사 뭐 can이나 may나 will이나 막 이런 거 배우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하나를 써볼게. 만약에 조동사 can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보통 이거를 현재 시제 이렇게 하고요. could라고 나와 있으면은 과거 시제, can의 과거형 이렇게 배운다고. 이렇게 배워. 그럼 현재 시제에선 can을 쓰고 과거 시제에선 could를 쓴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완전 잘못된 말이에요. 완전 잘못된 말이야. 자, 왜 잘못된 거냐면요. 여러분, could라는 표현 자체가 과거 시제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can이라는 녀석을요, 현재 시제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도 쓸 수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can이냐 could냐라는 거는 시제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나온 거야, 이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문법의 거의 대부분은요, 그 일본식 영문법을 따온 거거든요. 일본식 영문법.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떤 이제 나온 미국이래. 그 일본의 어떤 그 언어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 이제 그 영어의 이제 여러 가지 학술지나 이런 걸 보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영문법 체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오형식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번역해 온 게 우리나라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문법이 되는 거야. 됐어? 지금 우리 이제 현실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너무 벗어나는 쪽으로 내가 얘기하면 또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거랑 헷갈리니까 제가 이제 진짜 의미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조동사에 현재형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can이나 may나 뭐 will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들 있죠. 과거형은 would, could, might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조동사의 현재형은요, 추측성을 의미하거든요. 추측성? 그러니까 추측이야, 추측. 근데 조동사의 과거형은요,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는 시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추측이냐 가정이냐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추측이라는 거는 그럴 수 있지, 분명 그럴 거야, 이런 게 이제 추측이죠. 아마 안 그럴 걸, 이런 말이 추측이죠. 가정이란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실제로 없는 일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게 이제 가정이 되는 거죠. 가정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if를 붙여서 만약에 이런다면 이러지 않을까? 이런 거. 이게 이제 가정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추측과 가정은 정확하게 의미가 당연히 다릅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성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현재형을 쓰는 거고, 어떤 가정을 의미하고 싶을 때는 과거형을 쓰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can의 동사원형 이렇게 쓰면은 얘가 현재 시제고요. could의 동사원형을 써도 사실은 현재 시제예요. 사실은요. 됐어?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얘네는 과거형을 어떻게 써요? 얘네는 과거형을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과거형 동사를 쓸 수가 없잖아. 지금 동사원형밖에 안 되니까, 조동사 뒤에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집어넣냐면 have pp라는 개념을 집어넣는 거야. have pp.
have pp가 그 이전에 일어난 일 이런 개념이 있거든. have pp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can have pp 즉 조동사의 현재형의 have pp를 쓰면은 추측의 과거의 의미가 되는 거야. 추측의 과거의 의미. 과거형에다가 조동사의 과거형 could 같은 거에다가 have pp 쓰면 뭐가 되는 거야? 가정의 과거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됐어? 자 그럼 돌아가서 볼게. 가정법 과거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가정법이야. 가정법은 뭔데요? 가정 즉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게 기본이죠. 됐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요. 다시 돌아가서 얘는 결국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동사원형 쓰는 형태거든요. 이게 가정법 과거 형태야. 근데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을 쓰면 이거 뭐라고? 현재 시제라고 했잖아. 현재 시제.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해석도 현재로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됐어?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리가 흔히 가정법에 과거 완료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죠.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조동사의 과거형을 일단 써야 돼.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 이유는 뭐다?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야 되니까. 됐어? 자, 근데 여기에다가 완료라는 말이 들어갔잖아. 완료. 그럼 완료니까 아까 쌤이 배웠던 have pp. 됐어? have pp를 써준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have pp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과거의 의미가 된다고 했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무슨 시제가 되는 거야? 과거 시제가 되는 거야. 실제로 과거 시제.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여러분 조동사의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는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의미가 다른 거야. 의미가 다른 거. 알겠지? 조동사의 과거형 자체가 이게 이 말 자체가 잘못됐어. 과거형이라는 말 때문에 니네가 헷갈리는 거야. 과거형이라는 말 때문에. 어찌됐든가 이 조동사의 이제 과거형을 쓰면은 그냥 얘 자체는 뭐라고? 얘 자체는 현재 시제야. 가정을 나타내는 현재라고. 그래서 실제로 현재 시제 have pp를 쓰면은 뭐가 된다? 가정의 과거가 되는 거라고. 가정의 과거. 되셨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요 개념 자체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영작을 하는데 내가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만약 의미가 이 한글을 보고 영작을 해야 돼. 뭐뭐 했다면 했을 텐데야. 그러면 해석이 지금 과거로 되고 있지. 그렇지?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로 써야겠네? 이래버린다고. 그게 아니라고. 해석이 과거로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로 써줘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 내가 뭐뭐 할 텐데. 그럼 뭐뭐 한다, 뭐뭐 할 텐데. 현재 시제죠. 그러면은 해석이 현재니까 가정법에서 어떻게 쓴다? 과거형의 동사 원형을 써준다. 됐어요?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정법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는 원래 if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근데 가정법의 본체는 if가 아니에요. if가 본체가 아니야. 뭐가 본체야? 조동사의 과거형. 얘가 본체예요. 얘가 본체. 왜? 조동사의 과거형이 원래 가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f가 본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if가 없어도 가정법을 쓸 수 있어요. if가 없어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정법의 포인트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현재처럼 해석이 되고 있다. 가정법 과거 하려면 했다면 했을 텐데 과거처럼 해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혼합가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혼합가정법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섞인 거거든. 그럼 여기 봐봐 앞에 if 주어 had pp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앞에 있는 형태가. 근데 뒤에 있는 건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만 나왔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과거 완료랑 과거가 섞여 있네. 그래서 우리가 혼합 가정법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됐냐? 얘는 과거 완료니까 과거로 해석해야겠지. 얘는 과거니까 현재로 해석해야겠죠. 그대로 해석하면 돼. 옛날에 내가 뭐뭐 했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 비트코인 좀 샀으면 지금 렉스강 안 다닐 텐데 막 이런 거 이런 거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진짜 원래 살려고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옛날에. 그게 언제냐면요 2014년쯤이었어요.
2014년 13년인가? 아무튼간 좀 오래됐어요. 결혼하기 거의 직전이었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5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5만 원. 아, 예, 내가 왜 안 샀나 후회되죠.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걸로 내가 피자나 치킨 사 먹었거든요. 자,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가정법은 이게 다예요. 제가 뭐 더 설명하고 다시 뭐 할 게 없습니다. 포인트 그리고 이 형태와 해석 요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어려울 게 전혀 없다. 자, 그래서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카메라 이게 박수 치는 거 나온다고 그러면 아 정석하려 했는데 알았어 그때 말하고 끝낼게. 43쪽까지. 아 몇 쪽부터인지를 말해줘야지 셀 수가 없네. 40쪽부터. 40쪽부터야? 네. 아 근데 또 금이지 또 부러칠 수 있으니까 43쪽까지밖에 안 된다고? 네. 아니 이거 안 배워도 영작 할 수 있어. 아니요, 못해요. 43쪽까지